안녕하세요. 클래식하게 교양인 손영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일부 봤고요. 오늘 좀 마무리하는 2부 보겠습니다. 사실 요 글이 이번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내용을 잘 압축하면서도 핵심 있는 부분만 건들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전달해 주려는 게 목적인데 좀 난해해졌어요. 얘기가 난해해져서 너무 큰 얘기를 많이 하려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해설을 조금 곁들여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시험 뭐 끝나고 그래서 오늘 많이 놀러 갔을 것 같은데 날씨가 더워서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뭐를 할 수가 없어. 온몸이 다 이상해요. 장마 비가 장마 시즌 되면은 몸이 견디질 못해. 자,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 2부. 자, 인류는 저번에 끝이 이거였죠, 그죠? 베버가 바라본 그럼 미래에는 어떠냐 이 얘기였었어요, 그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완전한 비관론입니다. 완전한 비관론. 마르크스도 낙관론이에요, 알고 보면. 왜? 예? 공산주의 사회가 올 거라고 이렇게 봤잖아, 그지?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는 뭐 기능론이라고 배우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베버가 나오기는 하지만 저번에 간략히 얘기했었죠. 왜 베버가 기능론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그건 편의상 그렇게 된 거고, 사실 뭐 기능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 기능주의자라고 있어요. 다 그쪽은 낙관적 전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좀 얘기가 길 건데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냐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가면 나무 색깔, 뭐 풀잎에 가면 풀잎 색깔로 변하는 것이 자기는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능론적인 것에는 진화론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기능들이 발달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란 거 왜 있느냐? 사회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업이 원하는 어떤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교육이나 대학의 뭐 연구 가르치는 방향도 많이 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의 얘기야. 기능론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베버만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는 아니고 되게 비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합리성의 늪에 빠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부자든 지식이든 가난한 노동자건 마찬가지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이언 케이지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지요. 철장 안의 새. 그게 인류의 운명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인류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그 합리성의 늪이란 게 뭘까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지금 합리성의 늪이란 맛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합리적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수천 년을 정당하게 지배해온 권력인 종교의 권위에 대항해서 새로운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증명 가능한 사실 혹은 다수의 의견은 적어도 근거조차 물을 수 없던 신의 뜻이나 그 뜻을 대리하는 극소수의 의견보다 더 타당했고 합리적이었으며 덜 위험했고 더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것이 우리가 늘 배우는 게 이제 근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죠? 되게 이제 벌써 먼 과거가 됐지만은 이 근대의 탄생 과정과 문제점들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오늘날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려면은 사실상 근대성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폭망했으면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공화정,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 이런 것들은 비록 부작용도 많이 있었지만은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대부분 지식인에겐 장밋빛 유토피아였다. 즉, 대단히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19세기 말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회 진화론,
주장한 그런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연설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는 한 50년 후만 우리가 더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면 이 근대 문명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인간이 정말 그 풍요 속에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 굉장히 열광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와서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죠? 자, 마르크스 얘기를 잠깐 또 할게요. 지금 마르크스와 비교하면서 계속 했으니까. 마르크스는 역사 과정, 변천 과정을 변증법으로 파악했어요. 변증법적으로. 변증법 알지? 정반합, 정반합. 그렇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역사부터 국가와 인류의 역사까지 대부분의 일상에 적용 가능한 게 바로 이제 변증법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그 과정, 그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세대를 반복하며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지혜는 대를 이어 전수되고 축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도 보게 되면은 뭐 옛날에 우리 그 중학교 때 배운 거 있었잖아요. 아래쪽에는 그러니까는 그리스 쪽은 조형이 발달했고 저기 인도 쪽에는 뭐 회화 쪽이 발달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결합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식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불상도 보게 되면 인도의 불상과는 다르잖아. 그게 이제 거치면서 계속 문화는 변화하면서 변증법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은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고나 변증법적인 과정은 모든 거에 사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고를 유물론적 역사 과정에 결합을 시켰어요. 마르크스가 해겔의 변증법을.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안티테제의 등장과 공산주의로 결국은 귀결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죠. 해겔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 변증법의 거의 창시자격인 해겔. 이걸 제대로 이제 일원화시키고 뭐 해겔하면 변증법 떠오르고 변증법 하면 해겔 떠오를 정도죠. 그죠? 근데 이제 해겔은 이 정신의 어떤 변증법적 역사를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무슨 뭐 어디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어디 문화가 뭐 해서 또 새로운 어떤 문화가 탄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최후로 도달한 완성된 단계가 어디였냐면은 당시에 독일 제국 당시에 제3공화국이라고 했었나? 그거 다 뭐라 불렀었지? 나이가 들어 기억도 안 나네. 당시에 이제 독일 제국을 갖다가 역사의 완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렸지. 제 이상해졌다. 야, 막 갔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윤리와 사상이 시작이 되는 것 같네. 그러니까 다 하려니까. 자, 아주 먼. 자, 그래서 반면 유물론의 반대편에서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베버는 이 신념의 문제를 파고들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 즉 신교도의 어떤 독특한 윤리, 예정론, 또 뭐 있었죠? 뭐 믿음에 의한 구원, 예정론 이런 것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개연성을 갖고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베버는 전체적인 그 역사 과정을 갖다가 변증법적 과정보다는 그 시대의 지배적 신념에 관심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자 아주 먼 과거에는 특별한 주술적 능력을 가진 자의 권위를 따른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뭐 해도 자 인류 역사는 오래도록 지금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까지 신 혹은 초월적 존재와 관련된 진리만이 정당한 지배의 지위를 획득해왔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회를 지배해온 정신이냐 이거를 봤다라는 거야. 그 아주 가장 오래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종교였고요. 어떤 특정 종교의 어떤 신념이나 믿음 이런 거, 믿음 체계. 자, 그러던 종교의 자리에 어느덧 이성, 즉 합리성이 등장했어요. 역사적으로는 데카르트 이후부터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서메고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 뭐예요, 나? 그러니까 좀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본질. 그러니까 나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생각하는 이성이 바로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론.
우리 거기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야. 윤사. 존재론에 관한 것은 이제 그 본질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지?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성이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전에는 어떤 신앙 이런 거였단 말이야.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성을 신앙에 위에 팍 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천재들이 하는 거야. 이게 결국 알고 보면은 가장 그 뿌리 깊은 거에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가장 그 상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체계를 갖다가 뒤집어 버려요. 싹 뒤집어 버려. 상대성 이론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뉴턴 물리학이 갖고 있는 걸 갖다가 탁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그게 말이 돼야지. 그게 말이 돼야지. 아무렇게나 뒤집으면 안 되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이제 이성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합리성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진료를 받아들여야겠다는 이제 풍토가 생겨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그치? 자, 근데 이 합리성이 왜 어떻게 하다 감옥이 되었냐? 지금 아이언 케이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아이언 케이지. 그치? 어떻게 하다 감옥이 되었냐?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자, 합리적인 것은 가장 타당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공정한 것이지. 그치? 이러한 합리적 사실은 사실에 기초하던 다수의 의견이던 뭐 민주주의, 다수의 의견과 관계없이 사회형적으로 통용되는 진리의 지위 혹은 권위를 얻는 순간 모두 이를 따라야 한다. 아니면 목소리를 죽이든지 자신의 행동을 숨기든지 반항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주의자, 이 공허한 인간들은 일찍이 인류가 도달하지 못했던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제 프로테스탄트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베버의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마지막 한마디는 합리성에 있어 가장 진보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잔인한 사태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진리, 하나의 신념, 하나의 사고방식을 앞세운 다수 앞에 누군가는 무참히 학살당하고 짓밟히는 일이 정당화되었다. 아우슈비츠가 있었고 히로시마에는 원자포탄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로 불리는 국가들은 고통은 훨씬 길고 잔혹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무슨 말인지. 서양의 근대 철학은 이성에 토대한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진리는 하나야. 딱 하나의 그 완전한 과학적 입증 가능한 진리.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나머지는 이게 하나의 진리의 위치에 탁 오르는 순간 나머지는 비진리가 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가 감옥이다. 감옥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감옥이 돼버렸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했었는데 왜 이런 예를 드냐 했었는데 동성애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동성애로 수천 년 동안 사실 동성애자들은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인가 하는 뭐 5천 년 전 문서에도 나와 있거든.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뭐 이렇게 교섭하는 자는 뭐 돌로 쳐 죽여라. 한 번 더 나와 반드시 쳐 죽여라. 막 이런 식으로.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야. 계속 있어 왔는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체계에서는 성은 남자와 여자 둘만 있다. 이렇게 배워왔고 이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주장들은 다 핍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성은 다양해. 네 개, 사실은 네 개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더 넓게 스펙트럼을 더 넓게 봐야 돼. 성적 취향과 자기의 성적 지향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서너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12가지가 넘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 모두 다 사실은 20세기 후반까지는 중후반까지는 말도 못 꺼냈어요. 자기 뭐 나 동성애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꺼냈다가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버리거든. 자,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여기 빨간 게 있어. 빨간 덩어리가 있는데 사람은 이걸 사과라고 봐. 그러면서 당연히 이게 사과야. 근데 모기한테는 사과나 빨간색 공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얘한테는 따라서 모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사과와 빨간 공을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란 말이야. 왜 그걸 구분 짓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와 빨간 공을 구별할 수 있지. 그죠? 즉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달한 어떤 진리 체계만이 그것도 다수가 도달한 어떤 진리라고 여기는 것만이 그게 진리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통용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배척하게 되고요. 배척하는 과정이 발생하고요. 왜냐면 이게 진리가 되려면은, 그지? 예. 배척하는 과정이 발생하고 그 배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폭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감이 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꼰대, 꼰대가 바로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야. 꼰대들은 뭔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너희는 근데 왜 그러니? 이러잖아, 그지? 그게 꼰대야, 그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것만이 있어? 따르게도 있고 따르게도 있고 따르게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저렇게 살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만 살려고 그래? 살라고 그래? 그 꼰대인 거지, 그쵸?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꼰대가 권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자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생각과 다르게 나오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배척하고 핍박하고 뭐 괴롭히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히틀러의 논리를 보면은 딱 정확하게 나타나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억지로 갖다 그 자리에 세운 거 아니야. 또 히틀러가 국민의 동의 없이 억지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우리 배웠었지, 그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는 가장 인권이 발달한 헌법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회권이나 이런 것들 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왔던 것,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 바이마르 헌법은 지금도 영향력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종주의가 정당화되었던 것이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 인종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찍소리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명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뭐 작가 중에서는 헤르만 헤세 한마디 했다가 저기 스위스로 이제 도망가서 살아야 됐었고요. 뭐 등등. 자, 좀 감이 와요. 합리성이 감옥이 되었다라는 것. 여기가 20세기 철학이나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한 열쇠예요. 열쇠. 사실 철학적으로 이것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입니다. 니체예요. 뭐 신은 죽었다 우리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지, 그치? 니체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주점에서 자기 말을 갖다가 때린 거야. 채찍으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눈알이 팍 터져 나왔어요. 그걸 지나가다 본 니체가 달려가서 그 말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안하다. 데카르트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실제 이러합니다. 왜냐면 데카르트 철학의 시작 보게 되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으므로 영혼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동물에 대해서는 이성이 없다. 고로 영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당연히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해도 될 정당한 권한이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는 산도 막 마음대로 다 깎아버리고 동물들도 그냥 막 다 닭장에 매일 알만 낳게 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것이 비슷하죠. 그쵸? 아우슈비츠랑도 비슷하지, 그지? 그런 걸 제일 먼저 거기에 반항을 했던 게 니체였어요. 자, 그렇다면 합리성을 버릴 것인가? 전쟁과 살육의 시대를 거친 후 합리성에 기초한 문명 자체에 대한 비판과 회의 반항이 일어났어요. 왜? 지금까지 한 200-300년 동안 민주주의, 공화정, 자본주의 발전시켜 왔는데 다 망가졌단 말이야. 자본주의도 부서지고 자본주의 부서지고 나니까 문명국들끼리 서로 사륙 전쟁을 벌였지요. 그죠? 거기에 더 이상 이성적 인간이 어디 있어요? 존엄한 이성에 근거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 토할 것 같은 위선적 문명은 젊은이들 사이에 정서적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이었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 전쟁뿐만 아니라 등등등 정해져 있는 경쟁적 삶의 길에 대해 진리란 것을 무조건 학습해야 하는 교육에 대해 진절머리가 났어요. 이게 68운동이야. 프랑스에서 68운동. 고등학생들까지도 막 학교 등교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반전운동 뭐 미국에서 많이 있었었고요. 뭐 히피 운동, 히피 운동이라고 이제 히피 무브먼트. 저항정신은 락 음악에서부터 이제 음악도 더 이상 정해진 틀에서 하는 게 아니야. 다 때려 부수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 알지? 막 기타 막 빵 때려 부수고. 락 스피릿이 뭐예요? 저항정신이거든. 저항정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특히 음악으로도 젊은이들은 뭉치고 집단행동 또 히피라고 있어요.
약한 스님이랑 비슷해. 이빨도 잘 안 닦고 머리는 스님이 그래도 깎지. 걔는 머리도 안 자르고요. 잘 감지도 않아. 나도 잘 안 감긴 하는데. 그리고 마약과 프리 섹스. 서양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죠? 한 195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안 그래, 안 그래. 예, 거기는 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서양 문화하고는 또 차원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막 프리섹스, 마약 뭐 이런 거 금기를 깨부수는 이런 행동으로 한동안 시대가 한 몇십 년, 2, 30년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 20년 정도. 이런 걸 반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반문화 운동. 3학년 사회문화 때 잠깐 배우게. 자, 본질은 같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무게에 눌려 질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리,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할 것 같고, 미친 위선적 세상에서 진실을 말할 방법은 미친 위약적 행동뿐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써먹을 제가 또 한마디인데요. 온통 세상이 뭔가 위선적이다 라고 한다면 가정, 뭐 문화부터 이 세계 자체의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진실을 말할 방법은 정말 또라이 집밖에 없다, 이런 식의 위약, 뭐 데카당스라든지 뭐 심하게는 뭐 악마주의 뭐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근데 시작을 보통 그렇게 보들레르, 프랑스의 악의 꽃 이런 쓴 시인이, 또 소설에서는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 바람피는 얘기야. 바람피는 얘기인데 그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얘기한 바로 이 부분. 그러한 비난받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 이 세상이 얼마나 미쳐 있는가를. 이게 이제 현대성, 근대성의 근대 문학, 근대 음악, 근대 뭐랄까 그 흐름에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음악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딱 그 소나타 기법 안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이제 있었었는데, 베토벤 보게 되면 이제 막 어두워지기 시작하지. 다다다다 다다다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음악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반항의 시대가 한참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배벼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비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때려 부수려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성을 내려놓고 예전 모시던 신에게 돌아갈 할 것인가. 자, 배버 이후에 뜨거웠던 반항의 시대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뭐 스님이 일반 모든 학생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뭐 유튜브 되겠어? 일단 너희들 보여줄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냥 자세하게 더 들어가기로 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는 그 이후에 나온 1940년대, 50년대, 아까 그리고 60년대까지 이제 이르는 그 반문화 운동의 핵심적인 어떤 사상이 되었던 그런 책들이나 정신들이 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쿠제라고, 뭐 베버만큼 유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비판 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뭐 4명 중에 하나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한다면 에릭 프롬이라고 들어봤죠?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 또 마르쿠제, 뭐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성은 뭐 베버만큼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히나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사회과학 서적 중에서는 당시에는 없어서 못 파는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책이었어요. 소설 쪽에서는 헤르만 헤세의 늑대 황야의 일이라고 있어서, 황야의 일이, 헤르만 헤세도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걸 통해서 반문화 운동 60년대, 70년대까지 뜨거웠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